안녕하십니까. 정키호테의 정원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좀 말끔하게 보여드리려고 머리 이발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 정문을,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문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뭐 욕도 잘하고 술수도 잘 쓰는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간혹 모임이나 행사에서 뭐 현역이나 전직을 만나더라도 가능하면 개걸음하듯 제가 옆으로 이렇게 피했습니다. 전 이걸 스스로 개걸음이라고 그러는데 등을 보이고 피하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슬며시 피할 때 아주 제격입니다. 개걸음 좋죠. 이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생글생글 웃고 고개를 이렇게 팍팍 숙이다가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등원하는 순간 아주 표변합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욕을 해가면서 혐오를 나타내고 뭐 그러다가도 슬그머니 이제 거지근성 발휘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요새 말로 개무시합니다. 개무시. 지금은 뭐 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전 이 사람들 정말 불가근 불가원, 멀리 해도 안 되고 가까워 하면 더욱더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치부하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그 쓰인 국회 건물에 그 건물이 준공될 때 건물을 준공하면 뭐라고 쓰죠? 이렇게 준공기. 거기 아마 박정희 당시 그 대통령이 쓴 그 준공기에 대통령의 포부와 영광 이런 말이 아마 들어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읽었습니다만 그 돌로 돼 있는데 그 석판에 그게 어두워서 3억 5천을 들여서 그 석판을 LED 전광판으로 덮는 데입니다. 국회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속내는 이제 이 석판을 가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 일을 국회의원들이 했겠습니까? 사무처 누군가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겠죠. 뭐 또 이 일을 청와대와 알게 모르게 협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설마 청와대가 그런 시시껄렁한 일이나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렇다면은 국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은 백성들이 일정 기간 나라 살림을 책임지도록 선거를 통해서 맡겨놓은 자리입니다. 백성들은 이 실적을 두고 뭘 했나, 그 실적을 두고 오랫동안 평가합니다. 조선 왕조나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신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백제, 고구려의 왕들도 우리가 지금 데려다 놓고 이 사람 잘했네, 저 사람은 엉망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더 디테일하게는 그 사람이 한 어떤 일은 잘한, 저지른 못난 짓 하고 평가하지 않나요? 백성을 따뜻하게 입히고 배부르게 해주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2, 3천 년 전에 왕 노릇도 끄집어내서 지금 잘잘못을 평가하는데, 하물며 이 복잡한 시대에 지도자가 어떤 실적과 위협을 남기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뭔지를 아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야죠. 대통령도 한 인간입니다. 일도 일이지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해야죠. 뭐 여러분도 동감하실 겁니다. 워커홀릭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란 거 알코올릭에서 따온 일 중독자란 말입니다. 이 일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비칠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은 일 중독자입니다. 병입니다. 일종의.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은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 더 힘들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많은 일을 일일이 만기칠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듣도 못한, 그래서 그 법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직제도 새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예산도 넉넉하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비서관이 발령을 받아서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자리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비서를 이렇게 맡기는 게 참 이상할 것도 없고 상식입니다, 사실. 대통령도 나란 일 잘 하라고 뽑아서 백성들이 맡겼으니까 그에 따른 고난도 주고 필요한 지원도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제대로 갖춘 사람이 와서 잘 하는지 이런 건 대통령이 맡겼으니까 좀 챙겨야 되죠. 그 몫은 대통령 몫입니다. 맡기기만 하고 챙기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서 일이 뻥뻥뻥 사고가 생기죠. 그런 뜻에서 오늘은 제가 좀 느닷없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평가는 각자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부탁드릴 말씀은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지나치게 세세한 연도나 날짜, 숫자를 갖고 틀리니 맞냐며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하고 대화하실 때는 물론 정확한 숫자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뭘 읽거나 들을 때 꼭 지인은 외워야 한다는 것 강박관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전 그냥 그런 숫자는 대충 아웃라인만 맞추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의 수도는 엘살바도르, 또 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퀴토 엘살바도르의 수도는 무슨 산살바돌, 또 에콰도르의 수도는 퀴토, 이렇게 외는데 너무 질려서 저는 그 숫자 같은 거는 가능하면 여러분도 부담 느끼지 말라고 그렇게 큰 숫자만 만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큰 숫자만 아웃라인만 가지고 놀기로 하죠. 나이도 들 만큼 들고 경륜도 화려한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하고 쭉 앉아서 쭉 늘어앉아서 얘기할 때 수첩을 꺼내서 뭔가 열심히 적는 것 보기에도 참 딱하고 안쓰럽죠. 내용을 잘 듣고 그 행간을 읽을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받아 써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고쳐지네요. 1966년 아마 봄인가 봄쯤 되겠죠. 대통령 박정희가 애가 탔습니다. 막말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똥줄이 탄 거죠. 열불이 난 거예요. 왜냐? 야당과 국민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마무리 지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각이 제철소를 어디다 지을지 이 땅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 때부터 일본이 야 제철소는 왜 짓냐? 니네가 철이 나냐? 석탄이 나냐? 기술이 있냐? 왜 그 제철소를 짓느라 그러냐? 그 큰 돈을 제철소 건립에 쓰지 말고 딴 데 써라. 그러고 있는 판에 억지로 우겨서 제철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 3년이 지나 땅을 못 정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속이로 열불이 났겠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게 공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철이 있어야 된다. 이 공업에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쌀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지만 철이 없으면 공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공업 경제학자 관료들이 주장해서 겨우 일본을 설득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 중에 이 종합제철소를 건립하기로 해놨는데 내각에서 그걸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열을 낸 이유가 그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 또 경제부총리 장기영 이 사람들이 한 축이 돼서 이 사람들은 충남 서천에 있는 비인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우자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우락 실세죠. 이우락이가 미는 경북 포항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2년여 동안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그러느라고 이걸 못 정하고 있는데, 김종필은 충남 부여가 출생 기반이고, 이우락은 포항 인근 울산이 그 자기 고향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제철소를 가져오면은 그 후방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이제 뭐 사람도 많이 취직도 되고, 그러니까 축자사자 덤벼들 만한 이제 프로젝트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핑계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뭐 근사한 핑계를 대더라도 속내는 그런 엉큼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가져와야 자기가 그 지역의 맹주가 돼서 그 주민들 취직도 많이 시키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꼭 뭐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뭐 당연한 논리죠. 정치계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서로 첨예하게 뭐 비인이 옳다느니 포항이 옳다느니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무려 2년, 3년 이제 계속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그 기획국장이죠. 당시 황병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듣기만 하시오. 이 청와대인데 내일 9시에 차가 갈 테니 그 차를 타라. 그리고 이 말은 아무 데도 발설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딱 끊는 겁니다. 뭐 짧은 거지만 지 알죠. 왜 이북말로 알간? 뭐 이런 겁니다. 아침에 그때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외출을 핑계대고 이제 내려와서 그 차를 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경제기획원은 지금 그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우측에 있는 그 역사박물관이 그 경제기획원 자리입니다. 그 미국이 2개를 지어서 하나는 경제기획원 건물로 쓰게 하고 하나는 자기네 지금 대사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원조 물자로 진 겁니다. 거기서 뭐 청와대는 엎어지면 코다을 가까운 거리죠. 청와대 어느 건물인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이겠죠. 차가 섰고 열더니 옆에 내연 대기하고 있는 차 운전석 뒷좌석을 열고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엉겁결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쓱 보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이게 뭐 인사할 틈도 없죠. 그 뭐 어떻게 차 안에서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식사 오셨습니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탁 얼어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내가 김포에 세미컨덕터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직접 투자한 1호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미국에 그 반도체 세미컨덕터라는 게 반도체라는 말인데 그걸 보러 갈 테니 자네가 그 투자 담당 국장으로서 같이 가자고 불렀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차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자네가 제철소 담당 국장이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네, 뭐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부지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게 어디가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포항이다 서천이다 이런 말 나오기 전에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제철소라는 게 이제 원광석을 수입하고 석탄도 수입하고 하니까 그 수심이 큰 배가 드나드니까 수심이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심이 깊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된다. 또 그 당시에는 이북에서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간첩을 적발하기도 쉽고 해안선 굴곡이 심으면 안 되죠. 숨어 들어오니까 그것도 쉽고 격퇴하기도 쉬운 그런 장소로 돼야 된다. 이거 뭐 경제 논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가 그 항상 그 시달리니까 이북 그 침투 간첩에 시달리니까 그런 고려도 당연히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그 철을 수출을 하려면은 수출 항구가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어디야? 이렇게 물었는데, 요런 원칙적으로 요런 조건을
갖춘 데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황 국장이 좀 말하자면 늘 공무원이죠. 좀 간이 작은 겁니다. 눈치 잘 보고 뭐 공무원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그게 어딘데?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충족하는 데는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서천은 거긴 뭐 해안선도 복잡하고 그 간조와 만조 때의 그 바다의 그 높이도 몇 미터나 되고 이 물이 빠지면 배가 못 들어오고 물이 들어올 때까지 배가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불리하다. 그다음에 해안선도 복잡하고 그래서 간첩이 침투해서 뭐 수류탄이라도 던지고 그러면은 막을 도리가 막막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대통령이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 앉은 비서한테 됐어. 이제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돌려서 이제 그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캄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아주 단촐하게 대통령 단둘이 이렇게 그 외출을 한 거예요. 몇십 분을. 그러면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 자네 오늘 나한테 한 얘기를 내일 그대로 해야 돼. 만약에 딴소리 하면은 자네 목은 아무도 보장 못해. 하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황 국장이 침을 꿀떡 삼켰죠. 목이 떨어진다는 말에 침을 안 삼킬 수 있습니까? 뭐 저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으로 목을 만졌을 텐데 그래도 그 양반 꽤 배짱이 있나 봅니다. 그냥. 그래서 돌아오는데 궁금했던 것, 그 양반도 궁금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저도 궁금했는데 과연 경호 없이 대통령하고 단둘이 그렇게 외출을 했었을까? 이런 자기가 의문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경호도 없이 그렇게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법상. 뭐 이건 밖에 숨겨놓은 그 애인 만나러 빠져나가는 영화도 아니고 또 뭐 멋있는 구경하기 위해서 혼자 살짝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닌데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큰일이죠. 아마 초비밀 경호를 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시고 참 저기 한번 가면 멋있겠다, 깨끗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믿으시겠지만 믿지 마십시오. 영화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풍광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멋있는 길 건물이 있더라도 설사 가서 보시면은 동물의 변이 널렸어요. 쓰레기도 날아다닙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배제하고 찍은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라의 그 근간이 되는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걸 보고 원자력 발전소 없애라 라든가 또 아주 멋있는 그 일본군과의 그 투쟁을 영화한 영화를 보고 뭐 김원봉이라고 있죠. 그걸 보고 김원봉한테 훈장을 줘야 되겠다. 대통령이 그러진 않았을 거야. 뭐 그 참모들 중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그건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입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이제 청와대를 거쳐서 사무실로 들어온 황병태가 이제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오후 근무를 마치고 그 이튿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겠죠. 그랬더니 밑에 직원이 와서 경호대에서 긴급 예정에 없는 긴급 경제 회의가 열리니까 참석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청와대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한 30여 명이 앉아 있는데 뭐 국무총리도 나와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런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지만 나와 있었어요. 전부 다 약간 좀 긴장한 듯한 표정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했습니다. 뭐 전부 다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겠죠. 대통령이 앉더니 첫 마디가 오늘은 그동안에 미뤄져 왔던 이 제철소 건립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에 체면도 안 쓰고 이거 일본은 돈 자꾸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돈을 못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결정을 할 테니까 양측에서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라 했더니 두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서철이 맞습니다. 비인이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이러고 저러고 해서 포항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다 듣더니 여기 주무국장 있나? 이렇게 딱 묻더랍니다. 황병태가 일어서서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대답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누군데? 아주 대통령도 모른 척하고 누군데? 그래서 기획국장 황병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 의견은 뭐야? 이렇게 이제 묻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그 포항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어저께 대통령한테 했던 뭐 수심이 깊어야 되고 배후에 항구를 끼고 있어야 되고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조달이 쉬워야 되고 그런 지역이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듣고 있더니 대통령이 그게 어딘데?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포항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케이 끝났어. 회의 끝났네 뭐. 그러고 일어서서 이제 포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이제 그렇게 얘기한 순간 황병태는 직속상관인 장관도 총리도 무섭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포항입니다 소리를 못했던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언주를 줬더라도 늘공의 심리가 자연스럽게 발동이 된 겁니다.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포항으로 결정이 났는데 명칭을 지으려니까 한국 사람들 허장성세 좋아하잖아요. 한국 종합제철 뭐 이렇게 거창한 명칭을 막 갖다 들이대니까 박정희가 포항에 있으면 포항제철이지 뭐 이렇게 해서 포항제철이라는 그 이름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스코 듣기도 거북하지 않잖아요. 또 이제 포스코 그러면은 규모 품질 면에서 세계 넘버 원입니다. 문 만드는 철이 없습니다. 가격이 제일 쌉니다. 한국이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의 하나입니다. 삼성과 더불어. 전 이야기를 황병태 씨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계셨었는데 당신 사위가 미얀마 대사관의 신봉길 참사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대사를 지내시던 김한경 나중에 외교부 차관도 역임하셨습니다만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생하게 듣고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저는 그때 종합상사 선경 지금은 SK 네트워크스라고 그러죠. 거기 현지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존칭을 생략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하면 도리머리를 짓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고 역사를 찬찬히 그리고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박정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변명도 할 수 없고 말도 없어요. 후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좀 약올랐던 얘기, 소홀했던 얘기, 또 유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갔던 그런 얘기도 이야기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정희는 이승만, 김대중 그 두 분과 함께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전 박정희를 결코 맹목적인 신봉자 되지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간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맹목적 비판자가 되거나 또
맹목적 신봉자가 되지 않으려고 항상 이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사안별로 따져야죠. 요건 잘했고 요건 나쁘고 이렇게 따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견해를 관점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케이. 네?